한국의 살인 사건 41번째 사건입니다. 저희가 진짜 맨날 이렇게 부르면 안 되는데 사람들이 인식하기 편하게 불러야 돼서 인천 모자 살인 사건 2013년에 엄청 뜨겁게 이슈가 됐던 사건입니다. 네. 피의자는 정영석, 그래서 정영석 사건이라고도 지금부터는 부르겠습니다. 이제 정영석 사건으로 하죠, 뭐. 네. 예. 근데 이제 아마 여러분들이 뭐 찾아보시기 편케 인천 모자 살인 사건 하니까 뭐 쓰는 모자 캡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네. 어머니하고 이제 아들 살인 사건을 말하는 건데요. 이 사건이 발생한 건 2013년입니다. 2013년 일단은 이제 8월 13일이죠. 네, 사건은 8월 13일, 그 다음에 경찰에서 그 이 사건을 인지하게 된 건 8월 16일 실종 사건을 통해서입니다. 이게 인천에서 50대 김모 씨 여성입니다. 어머니죠. 네. 그리고 30살 30대 그 정모 씨, 그러니까 이제 형입니다, 형. 네. 이 두 사람이 8월 13일 날 이제 동시에 사라지는 거죠. 네. 같은 날 사라졌죠. 근데 이제 어머니 같은 경우는 사라진 게 조금 이제 이상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게 지갑을 놔뒀어요. 그다음에 휴대폰도 놔뒀어요. 그리고 사라졌고 최종적으로 어머니의 행적이 드러난 거는 13일 날 8월 13일 날 오전에 그 ATM기에서 20만 원 인출하는 모습이 CCTV에 찍힌 게 마지막이고요. 네. 형 같은 경우 30대 형 같은 경우는 8월 13일 날 오후 7시 30분경에 회사 그 친구하고 마지막 통화한 게 나오죠. 네. 그리고 형 같은 경우는 이제 회사에 무슨 재계약 같은 게 있어가지고 어디로 갈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네. 그 두 사람이 이제 사라지니까 이거 신고는 아들이 하죠. 네. 둘째 아들이. 걔가 정영석입니다. 네. 이 둘째가요. 한 4시 40분, 그러니까 3일이 지났죠. 8월 16일 날 4시 40분경에 직접 남부경찰서 네. 학동지구대로 방문해서 신고를 합니다. 그때 엄마가 들어오질 않으신다 이렇게 네.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근데 이때는 형은 실종 신고를 하지 않고 그러니까요. 예, 형은 신고 안 했어요. 어떻게 얘기했냐면 13일 어머니 집에 갔더니 형만 있었다. 이틀을 어머니 집에서 잤는데 15일 오전까지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집에 갔고 형한테 물어봤는데 형은 어머니가 등산하러 갔다고만 했고 16일 다시 집에 갔는데도 없어 경찰에 신고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나는 형은 그 사이에 봤다란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형은 신고를 안 한 거죠. 네. 사실은 실제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형도 당일날 13일날 없어졌거든요. 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오후 7시 30분에 그 친구하고 통화한 게 형의 마지막 행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형을 마치 본 것처럼 얘기하면서 형은 신고 안 해요. 네.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게 뭐지? 그래서 이제 조사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경찰 입장에서는 경찰도 아마 촉이라는 게 있어요, 원래. 그리고 한 3일 정도 사람이 이제 없어졌다고 한다면 보통 가출도 있겠지만 딱 상황 정황상으로 봤을 때 뭔가 범죄하고 연관이 돼 있을 촉이 오잖아요, 교수님 말대로. 형이 나갔다고 하는데 형의 외제 승용차가 그대로 있고, 네. 그다음에 어머니가 나갔다고 하는데 어머니 적어도 휴대폰은 들고 다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갑을 놔두고 갈 일이 없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형과 어머니가 동시에 없어졌다는 그 점으로 볼 때 경찰 입장에서는 이거 둘째 신고한 애가 좀 이상하다는 생각은 좀 했을 것 같아요. 근데다가 뭐 경찰들도 수사를 하다 보니까 확인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어머니한테 시가 10억 원의 그 원룸 이제 건물이 있었던 게 확인이 됐고 또 차남하고 어머니가 금전 문제로 엄청 사이가 좋지 맞아요. 않았다라는 예. 얘기를 확인하게 돼요. 맞습니다. 이 경찰에서 이제 이 둘째 아들만 있는 상태에서 형하고 어머니가 없어지니까 이거는 좀 이상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갑도 그대로 놔두고 휴대폰 놔두고 재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이 차 놔두고 없어질 이유도 없고 형이라는 사람이 그렇다면 이거는 둘째 아들이 무슨 문제가 있나 해서 주변에 살짝 알아봤나 봐요. 네. 경찰이 알아봤더니 아들하고 이 둘째 아들하고 이 엄마가
금전 관계로 조금 문제가 있다는 거를 저 주변 지인들로부터 들었어요. 그러면 이거는 아마 그 당시에 좀 싸늘한 느낌 왔을 거예요. 아, 이거 살인 사건일 수도 있겠다 하는 느낌은 왔을 걸로 보입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제일 먼저 하는 게 우리가 사실 네. 압수수색 영장 딱 해서 집 숙색하고 네. 그다음에 휴대폰, 그다음에 통장의 계좌 내역 다시 확인해 보잖아요. 그리고 그 이제 제일 먼저 나온 게 경찰에서 한 게 그러면 둘째 아들이 조금 이상하니까 당신의 13일부터 15일까지 16일 현재 신고한 이때까지 행적을 한번 쭉 얘기해봐라. 일자별로 시간대별로 쓰라고 했겠죠. 그렇죠. 쭉 쓰라고 했더니 이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어머니하고 형이 사라진 그 시간대에 본인이 평상시에 불면증이 있어갖고 수면제 처방을 받는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수면제 먹고 잠 잘 잤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진술을 했으니까 어디 다른 곳에 간 적이 없다는 식으로 쭉 진술을 했어요. 그런데 경찰은 다른 걸 발견하죠. 네. 형의 차가 움직입니다. CCTV 상에. 예. 근데 형 차가 아마 혼다 시빅, 전 이게 처음 들어봤는데 무슨 종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형의 차가 움직이는 걸 확인하고 그럼 경찰 입장에서는 그럼 형이 운전했나 확인을 그렇죠. 하게 되겠죠. 차는 차 번호가 있고 하기 때문에 CCTV를 연계해서 쭉 동선을 이으면 그 차가 움직이는 그 라인이 나오잖아요. 봤더니 8월 14일부터 8월 15일까지 사이에 형의 외제차를 이용해서 이 둘째 아들이 강원도 정선, 그 다음에 충북 제천,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 고향, 그 다음에 네. 경북 울진, 네. 이 고속도로를 운행한 사실이 고속도로 곳곳에 CCTV에 잡히는 겁니다. 제가 제천은 왜 들렸는지 알 것 같아요. 거기가 교통의 요충지라서 지나갈 때 항상 지나갈 수밖에 없어요. 거쳐가지고 그거 네, 거기가 근처 교통의 가려면. 요지라서. 그런데 왜 둘째 아들이 그러면 형의 외제차를 운전했다고 경찰이 특정하느냐? 통행료 영수증에서 둘째 아들 지문이 나왔어요. 네. 그 보통은 2013년 때만 해도 하이패스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아마 하이패스를 사용하지 않고 영수증을 받아서 본인은 흔적을 안 난 게 뭐 하이패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영수증을 받아가지고 아마 그 통과를 했을 것 같은데 근데 진짜 전 수사관들이 대단하다고 생각하는 게 그 통행증 진짜 다 받아오거든요. 다 받아와요. 네, 다 받아가고 다 지문 채취 지문 다. 채취 다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진짜 아주 죽어요. 그거 하시는 분들. 네, 진짜.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통행증 요만한 표가 네. 어마어마하거든요. 그거 일일이 다 지문 채취합니다. 네. 근데 이제 그래도 좀 줄일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게요. 차가 지나간 시간이 특정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 시간대로 압축을 하니까 사실은 이만큼 갖고도 요만큼만 하면 돼요. 네. 근데 진짜 고생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실제로 사람들이 통행권을 해서 짐을 통해서 종종 잡는 사건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하거든요. 고생 엄청 했겠다라는 생각을 맞아요. 많이 하는데 이때도 이 그 동생이 차량을 몰았다라는 확신이 바로 이 영수증, 이 지문에서. 통행증의 지문에서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면 명백히 이 둘째 정영석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강원도 정선, 충북 제천, 경북 울진을 갔다 온 게 맞거든요. 형차로.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간 적 없다고 수면제 먹고 잠잤다고 그랬으니까 이거 거짓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는 분명히 증거가 확실한데 이건 거짓말했으니까 거짓말 네. 탐지기도 태워요. 근데 오리발렘이니까. 범행을 부인을 하면서 안 했다라고 오리발 내미는데 검찰에서 그때 당시 긴급 체포를 한 상태였었거든요. 근데 긴급 체포는 교수님 아시잖아요. 그 사후 영장이 떨어지지 않으면 12시간에 석방을 해야 되는데 하도 부인을 하는데 검찰에서 이걸로 안 돼. 좀 보강 수사해서 더 올려보내라고 해서 그날 새벽에 이제 그 긴급 체포가 되는데 오후 4시에 이제 석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통행료 영수증에 지문이 다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리발 계속 내밀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너 거짓말 탐지기 한번 타. 진짜 너 거기 제천, 울진, 정선 안 갔어? 너 그 차 운전 안 했어? 나 수면제 먹고 잤다고 그러잖아. 지문이 나왔는데 지문은 과학인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지문은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종생불변. 네.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는 게 종생불변. 그다음에 만인부동이에요.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은 없어요.
이게 지문의 2대 특징이에요. 그래서 쌍둥이는 어떠냐고 하시는데 DNA는 같아도 똑같습니다. 네, 그 지문은 달라요. 예. 그러니까 지문의 2대 특성. 지문이 나오면 그건 무작정 그 사람이 맞는 거예요. 5만%. 종생불변, 불변. 죽는 날까지 변하지 않는다. 만인부동. 지구상에 어떤 사람도 같은 지문은 없다. 이거를 서로 뭉개가지고 까도 외피를 꺾어내고 뜯어내고 다시 찍으면 그 지문은 나와요. 네. 그래서 지문이 나왔음에도 영수증에서 나는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미니까 경찰이 진짜 속된 말로 가짜 났겠죠. 그러니까 야 이 새끼 거짓말하지 마. 거짓말 탐지기 타봐. 거짓말 딱 탔어요. 형하고 어머니 단어만 나오면 그냥 그래프가 춤을 췄대요. 이건 거짓말이에요. 네. 그래서 거짓 반응이 나왔고요. 그 와중에 그 즈음에 다른 한 팀에서 조사를 했더니 이 둘째가 도박을 즐겼다는 게 또 나와요. 네. 지인을 통해서 도박을 즐기다가 지난 7월 달에 도박빚 갚으려고 엄마한테 돈 요구한 적이 있었다. 근데 어머니가 거절해갖고 어머니하고 갈등이 있었다. 이런 내용까지 이제 좀 나와요. 그래서 이제 이게 긴급 체포한 거거든요. 네. 이게 8월 22일 날 긴급 체포합니다. 네. 긴급 체포해서 이제 그 증거를 토대로 해서 거짓말 탐지기 거짓말 나왔지, 통행료 영수증 지문 나왔지, 그 다음에 CCTV 이런 거 다 나오지, 그 다음에 너 도박판 엄마한테 돈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한 거 있지, 뭐 이런 거 등등을 해가지고 막 조진 거죠. 쉽게 얘기해서 자백을 요구했는데도 변호사 딱 선임합니다. 네. 바로 변호사 선임해가지고 경찰이 이 강압 수사를 한다고 그러면서 그때부터 무비권 행사해버려요. 무비권 행사하니까 이거 참 이런 경우 미치거든요. 경찰 입장에서 뻔한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열몇 시간 만에 14시간 만이죠. 네. 증거불충분으로 일단 그 긴급 체포했으니까 석방을 합니다. 네. 그때부터 진짜 경찰관들은 그렇다면 증거를 더 확보해서 넣어야 된다는 그렇죠. 생각밖에 안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찾기 시작한 증거가 몇 개 나오는데 일단 유치장에 14시간 있었잖아요. 네. 14시간 유치장에 있을 때 요놈의 특이한 행동을 같이 수감됐던 사람으로부터 들어요. 이게 정영석이 요놈이 그 유치장에서 내가 어머니를 죽였다고 뇌까리는 얘기를 들은 그 옆에 같이 그 구속됐던 피의자가 있어요. 그 사람 진술도 확보합니다. 그 진술도 확보하고 그때부터 이제 뭐 그거에 대해서도 정영석이를 상대로 좀 물어봤겠죠. 너 유치장에서 이 사람 보는 데서 내가 어머니 죽였다고 중얼거렸잖아. 그러니까 정영석이 팔딱 뛰는 거야. 내가 언제 그런 얘기했냐고. 근데 말은 들은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증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중요한 정황 증거는 됐을 거고 수사관의 심증을 굳히는 데는 절대적으로 기여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것도. 그리고 이제 한 달 동안 진짜 속된 말로 뺑이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그 긴급 그러니까 체포해서 석방된 이후 다음날 제일 먼저 하는 게 수배 전단지를 만드는 맞아요. 거였대요. 그래서 네. 모자에 대한 긴급 수배를 해서 보상금 500만 원 걸어서 네.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 이제 맞아요. 수배 전단지만 해도 거의 어마어마하게 돌렸다고 얘기를 하고. 경찰이 그 한 달 동안 이제 증거를 찾는 거는 정말 곤란한 게 뭐냐면 아까 있었던 여러 가지 증거에도 불구하고 일단 시체가 없죠. 네. 그다음에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가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도 못 찾았으니까. 그래서 시체를 또 확인을 하려고 그 실제로 그 일단은 집 주변에 2km. 네. 반경 2km 공가, 폐가 폐가, 야산 여기를 경찰을 하루에 200명씩 동원해 가지고 수색을 했지만 성과 없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공조도 이제 갔던 장소들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첫 번째 강원경찰청하고 연결돼 있고 또 경북경찰청이랑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공조에서 그쪽도 아마 계속 수색을 다 뒤졌습니다. 근데 이게 진짜 특정하기가 좀 어렵다 보니까 맞아요. 아마 수색을 해도 이게 쉽게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게 절대 쉽지 않아요. 어느 지점이라고 산만 얘기하면 우리 금방 찾을 것 같죠? 그 산 뒤져도 쉽지 않아요. 네. 그게 어렵습니다. 이게. 그래서 막 영화 같은데 보면은 딱 저기 보면은 시체 묻기에 좋고 말로 다다다닥 가잖아요. 그건 다 영화예요. 네. 그래서 네. 교수님. 그래서 범행 도구도 못 찾았지, 시체도 못 찾았지. 이러다 보니까 뭐 전단지까지 뿌렸는데도 신고는 단 한 건도 들어오지도 않지. 경찰이 난감하게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수색만 하고. 그러나 경찰은 저 새끼가 범인이라는 확증은 갖고 있죠. 네. 증거만 가지고 있으면. 그런데 이제 이게 자백의 보강 법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비록 범인이 내가 이 사람을 죽였습니다 하고 진술을 해도 그
그 자백 진술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없으면 무죄예요. 네, 자백만 그러니까 있을 때. 예, 경찰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신이라든지 범행 도구를 못 찾으니까 계속 수사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동안 했음에도 성과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중요한 기법이 하나 나옵니다. 시체를 못 찾으면 그러면 시체가 있었던 정황이라도 찾자라는 맞습니다. 상황인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 처음에 들었을 때 우와 이렇게 박수를 쳤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이수법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이제 먼저 갈게요. 네, 뭐를 했냐면요. 이 정영석이가 어머니 집에 들어갈 때 그러니까 형이 외제차를 끌고 왔으니까 형이 외제차를 끌고 갈 때 무게겠죠. 네, 그 차가 들어갈 때 형차 이용했으니까요. 차가 들어갈 때 CCTV에 잡힌 그 차의 타이어의 그 지면과 닿아서 압축된 부분, 그것과 나중에 밖에 누군가 나와가지고 집을 통과해서 나갈 때 그 차의 그 타이어의 압축 정도를 비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경찰이. 네. 이게 이제 차체가 내려앉은 정도를 분석하는 국과수의 어마어마한 과학 수사입니다. 사실 이게 제가 알기로는 뇌물수수 조사. 이게 이 얘기를 참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얘기해야 되겠네. 우리 저 김윤희 제가 프로파일러. 괜히 얘기한 건가요? 이게 원래는 정치인들이 사과 상자에다가 10,000원짜리를 싸가지고 차 트렁크에 놓고 날랐는데 맨날 안 했다고 오리발 까잖아요. 그러니까 그 차에 실제로 그 돈이 실렸었냐 안 실렸었냐를 판단하는 기준이 타이어의 압축, 돈의 무게. 그러니까 돈도 10,000원짜리가 매덕 이렇게 트렁크에 가면 푹 주저앉아요. 돈은 냄새도 더럽게 많이 나요. 아주 돈처럼 구역질 나는 냄새 나는 그 물건도 없어요. 제가 잠깐 세겠습니다. 네. 그 포천 쪽에 있는 모 기도원 그 어떻게 보면 그 사이비 종교인데 거기에서 이제 신도로부터 돈 빼돌려 갖고 자기네 집 안방에 장롱만 열으면 10,000원짜리가 그때는 50,000원짜리 없었는데 10,000원짜리가 쌓였는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썩는 내가 나요. 구린내가. 근데 그 썩는 내가 시체 썩는 내하고는 또 달라요. 돈 썩는 냄새에서 지긋지긋하게 아주 안 좋습니다. 돈은 그렇게 가져보지도 못했는데 왕창 쌓여있는 돈 썩는 냄새는 맡아봤습니다. 제가 정말 역해요. 그게 근데 교수님 요즘에는 5만 원권이라서 쉽지도 않을 것 같아요. 요즘에는 5만 원권이라서 이제 무게 많이 안 나가죠.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정치인들이 비자금을 현금으로 이제 사과 상자 같은 데도 담아갖고 차로 이동시키다가 이 적발된 사건이 꽤 있었잖아요. 네. 그때 국가수가 이제 비슷한 무게를 실어가지고 차체가 이렇게 내려앉는 거를 이제 증거로 제출한 사례가 있어요. 그게 차관이 딱 된 거예요, 이 사건에. 어머니하고 형을 집안에서 살해하고 트렁크나 이런 데 실었다면 무게가 두 사람 몸무게를 합친 것만큼 이 차 타이어가 눌린 정도가 나올 거 아니냐는데 차관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국과수에서 정영석이가 8월 14일 날 차를 몰고 집 앞을 지날 때 그 찍힌 CCTV 영상을 분석을 했어요. 네. 그리고 그게 혼자 탄 차량이라고 보기에는 차체 중심이 너무 푹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은 어머니하고 형의 몸무게를 계산했더니 합쳐서 125kg예요. 네. 그래서 125kg를 똑같은 차종에 싣고 시뮬레이션을 합니다. 근데 저는 그 시뮬레이션 횟수에 놀랐어요. 100회래요, 100회. 100회. 예, 100번 정도 해야지 이게 나오거든요. 100회 이상 했습니다. 125 그러니까 어머니하고 형의 몸무게를 합친 125kg 정도의 물건을 싣고 트렁크에 그다음에 그 차 정영석이 모른 차 그걸 싣고 100회 이상을 계속 타이어 공기압 그 눌린 정도를 시뮬레이션하고 체크를 했더니 그 결과 96%가 일치해요. 네. 그렇다면 이거는 거의 이건 확실시 되는 거죠.
이게 한 2cm 정도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 결과 이거를 착안해낸 수사팀도 그렇고 이것도 실험을 해서 이렇게까지 진짜 공들여서 너 내가 잡아놓고야 말겠다는 그 정말 예. 열정과 그 아집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여튼 100회 이상을 그 정영석이 타던 그 형이 타던 차 여기에다가 그 125kg를 트렁크 또 위치도 정확하게 해야 되잖아요. 네. 뒷자리 아니에요. 트렁크로 해야지 뒤로 이렇게 눌리는 게 더 또 각도가 있거든요. 네. 앞자리에 사람 무거운 게 있으면 앞으로 기울어요. 차는 정밀히 살펴보면. 근데 트렁크에 반드시 실었을 거 아니에요. 시체라면. 그러니까 트렁크에 125kg를 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계속 동일한 조건의 경사도까지 따졌을 거예요. 그 도로의 경사도도 따지고 그다음에 그 이 차량도 동일한 거고 그런 상태에서 또 시간대도 따질 거예요. 네. 시간대에 따라서 공기압도 다르니까. 그렇죠. 그리고 네. 그 날씨 같은 것도 고려했을 당연하죠. 거고, 그다음에 어떻게 위치에 트렁크가 배치됐을지에 그렇죠. 대해서도 아마 다 고려를 해서 그렇게 100회 실험을 해서 96%가 일치하다 보니까 이거는 맞다고 본 거죠. 네. 경찰이 완전히 심증 고치는 거죠. 거기 그 앞에 있었던 영수증 지문까지 다 있고요. 그럼요. 네. 더욱이 또 이제 뭐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 차남이 5월에서 7월 사이에 총 29편의 살인과 실종 관련 방송 프로그램을 예. 내려받은 것도 확인이 된 거예요. 예. 진짜 수상한 요건들이 되게 많은 거죠. 그래서 자 끝까지 묵비권을 행사하고 변호사 선임해서 경찰이 강압 수사한다고 난리치는 놈이니까 수사하는데 지장 많았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당시에 그 차에 같이 타고 있던 아내 정영석의 아내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네. 이것도 사실은 수사 스킬이에요. 그러니까 분명히 그 차량에 와이프가 같이 있다라는 게 확인이 또 된 거죠. 그렇죠. 되다 보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너 범행 현장에 같이 갔으면 공범일 수 있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사실대로 얘기해라 라고 그리고 남편이었을 텐데 같이 한 공간에 있는데 몰랐을 일이 없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절차긴 하거든요. 잣대는데요, 뭐 그 여성은 계속해서 나는 그 남편하고 이혼하기로 해가지고 갈등이 있었던 과정에서 화해하는 그 의미로 여행을 가자 해서 남편 차에 타고 그 즈음에 그 시체 버리러 가는 즈음에 잠잤다 차에서 그래서 나는 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 잘 모른다 이렇게 오리발을 쫙쫙 내밀었어요. 그런데 이제 경찰이 드디어 시뮬레이션 한 결과를 들이대죠. 125kg. 그리고 심지어 왜 남편도 처음에 정영석도 나 수면제 먹고 자서 모른다 그랬잖아요. 이 와이프도 맞아요. 나 수면제 먹어가지고 모르겠다. 차에서 잠들어서 뭔 일이 있었는지 전혀 모르겠다고 오리발을 내미는데 이제 그 시뮬레이션 결과를 들이대면서 속된 말로 이 아내를 압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죄수의 딜레마까지 인식을 시켜요. 근데 이때 인터뷰를 해요. 와이프가 네. 인터뷰를 하면서 경찰이 지금 강압 수사를 하고 있다. 나를 지금 몰아붙이고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말도 못했죠. 네. 그것 때문에 인권위원회에다가 두 번에 걸쳐서 뭐 이 진정도 하고 그러는데요. 여튼 그 이전에 이제 그렇게 죄수의 기법 뭐 이런 거 등등 동원해서 하니까 9월 17일 날 이 아내 되는 여성이 심경 변화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남편이 경북 울진의 시신을 유기한 것 같다. 유기한 게 아니라 그냥 가방 들고 내리는 걸 봤다는 거예요. 네. 그 가방 속에 아마 시신이 있었던 것 같다. 경북 울진에. 이렇게 아내 입에서 그 말이 나오니까 9월 22일 날 17일 날 아내 얘기 듣고 22일 날 정영석이를 다시 체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추궁 또 들어가죠. 네. 거기서도 이제 저 마누라가 저 울진에다가 가방 들고 내리는 거 다 봤다. 이러면서 이제 추궁이 들어가고 이때 와이프 진술에 의해서 어머니 시체가 발견되죠. 맞습니다. 22일 날 정영석이 체포했잖아요. 네. 체포하자마자 그 다음 날 9월 23일 날 와이프가 협조해요. 강원도 정선으로 같이 지각해요. 경찰들을 데리고 가서 시신 유기 장소를 딱 지정해 줍니다. 네. 근데 이때 이 와이프가 왜 경찰에 대해서 꼼짝 못했냐면
어머니 집에서 폐물을 일부 훔쳐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폐물과 그다음에 외화가 있었어요. 이거를 강남에서 처분한 게 나옵니다. 근거가. 그러다 보니까 이 아내는 죄수의 딜레마에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경찰이 협조하는 척하면서 남편이 가방을 들고 내렸는데 시신을 넣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해놓고는 결국은 강원도 정선까지 동행을 해서 어머니 시신을 발견하게 해줘요 이 아내가. 아내 입장에서는 나는 죽이지 않았다. 잠잤어. 나- 어렴풋이 보니까 여기 이 있어. 근처 같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그냥 폐물이나 이런 거 처분한 건 부인할 수 없으니까 난 근데 죽은 건 잘 몰랐고 내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협조하는 거다. 그렇죠. 내가 자신은 빠져나가려고. 내가 살해를 했다면 내가 이런 걸 알려주겠냐. 네, 근데 내가 어렴풋이 떴을 때 거기서 갖고 가는 걸 봤으니까 얘기한다라는 식이었던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어머니 시신을 발견을 했잖아요. 시신 발견하면 얘기 끝났잖아요. 경찰 입장에서 다시 정영석이 그 전날 체포했던 정영석이 갖다 붙들고 물어봐요. 근데 끝까지 묵비권 행사합니다. 아마 경찰이 끊임없이 그 뻗댄 게 이제 그 추궁을 했겠죠. 드디어 9월 24일 날 새벽에 형의 시신 장소를 자백을 하는데 그때 이 경찰관들이 한 얘기가 참 이 정영석이를 그 생각을 고쳐먹게 만드는 것 같아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머니 시신 찾았지 않냐. 네가 어떤 이유로 어머니 죽였는지 모르지만 네 어머니 시신 찾았다. 그래 이제 어머니 장례 치러줘야 될 거 아니냐. 아무리 불효자식이라도 장례를 치러야 되는데 그러려면 형의 시신도 좀 찾아서 같이 장례 치러주는 게 그게 도리 아니겠냐. 그 인간의 마지막 도리가 아니겠느냐. 이건 정말 이 사람의 어떤 그 심정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프로파일러가 했나요 이거? 아마 가장 많이 알고 있었던 형사님일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순간에 새벽에 그 네. 다음날 새벽에 심경의 변화가 확 온 거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지체하면 안 되잖아요, 교수님. 그래서 바로 네. 7시 50분에 차 타고 울진으로 내려갑니다. 맞습니다. 이때 이제 이 새벽에 이 자백을 할 때 뭐라 그러냐면, 아유, 제가 모든 걸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형의 시신도 찾아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9월 24일 날 그 울진으로 내려갑니다. 형은 울진에다가 어머니는 강원도 정선에다가 묻었잖아요. 형의 시신은 외갓집이 경북 울진에 있대요. 저도 이건 몰랐어요. 예. 그러니까 다 이게 자기가 가봤던 장소, 그렇습니다. 연고지와 관련된 곳에 강원도 정선은 도박하러 자주 다녔어요. 네, 아까 도박했잖아요. 그래서 네. 실제로 도박빚이 한 8천만 원 정도 예, 있었다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강원도 정선은 눈에 익었던 그러니까 지리적 프로파일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기다가 어머니 묻었죠. 경북 울진은 외가가 있어요. 거기에 형의 시신을 갖다 묻은 곳. 거기 가서 파보니까 형은 사실상 훼손했거든요. 네. 예, 무게가 엄청 형이 많이 나가요. 그래서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트렁크에 난작 들어다 실었는데 형은 이 본인이 들고 나갈 정도 수준이 넘은 거예요. 더더군다나 다른 사람들은 모르실 것 같아요. 저는 시체를 업어봐서 알거든요. 시체가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제가 시체를 왜 업어봤냐면요. 이거 얘기하는 김에 말씀드려야 되겠는데 물론 그 시체를 지금은 어떤 야산 같은데 산 같은 데서 시체가 발견이 되면 검사한테도 전화로 통보하고 시체 검사가 현장 나와보는 게 원칙이에요 원래는. 네, 원래는. 근데 그 검사 산에 시체 보러 오는 검사는 저는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어요. 32년 동안. 저는 현장에 나오는 검사도 별로 구두가 못 봤어요. 다를까봐 못 나오시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힘드신 일은 못 하잖아요. 일이 많으셔서. 그래서 이제 대체로 그냥 알았다. 그 사진 다 찍고 외관 다 봤으면 시체 검안실로 병원으로 옮겨라 이러면 이제 형사들이 이제 옮기거든요. 그때 제가 근무할 때 80년대 다녀야 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영안실이 발전돼 가지고 영안실에 있는 사람들이 막 시체도 날라주고 막 이렇게 하는 게 없었어요. 맞아요. 그때는 형사들이 다 날랐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등판에다가 시체를 엎기 위해서 등판에다가 이 쌀포대로 된 거를 한 3개 정도를 이어가지고 붙인 다음에 깔아요 등에다. 그리고
뒤에서 시체를 엎혀주면 산에서는 이 그 둘이 드는 들것에 들고 내려오기가 가파른 데는 어려워요. 가파른 데는 어렵기 때문에 그거가 효율적이지 못해서 엎고 내려오는 방법을 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쌀포대 해놓고 시체를 엎인 다음에 뒤에서 묶어주고 양쪽 허리 뒤침에다가 이 허리띠에다가 그 줄을 묶어요.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뒤에서 따라 나오는 양쪽 형사들이 잡아줘 이렇게. 나는 이제 엎고 이렇게 시체하고 내려가고 양쪽 뒤에 이렇게 두 고리가 달려가고 조정을 해주죠. 팍 떨어지지 않게. 그렇게 해서 조심스럽게 내리고 그 시체를 업어봤거든요. 너 뭐 한 5, 600m 정도 되는 산에서만 저는 이제 원도봉산에서 내려와 봤는데 내려오니까 완전히 탈진. 거의 쓰러지기 일부 직전. 무지하게 무겁습니다 시체. 그나마 뒤에서 이게 잡아당겨 주니까 무게가 덜 느껴지는 느낌이 들어요. 아니 진짜 교수님 아까 왜 저는 시체를 업어본 적도 없는데 산에서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몇 번. 서울에도 도봉산 있고 뭐 있다 보니까 그럼 산에 오르는 그 순간에 이미 기진맥진이 다 돼 있거든요. 근데 특히 이 시체를 업고 내려왔다고 하시니까 전 상상도 안 되고요. 저희 때는 제가 그렇게 했을 때는 또 하필이면 겨울이라 아, 사체가 얼어가지고 그 미끄러운 데 내려오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넘어졌어요. 그리고 가끔 이제 저도 시체를 한 200구 정도 봤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다 물어보시는 말씀이 어때요라고 물어보는데 그 사체의 차가움과 그 서늘한 느낌은 일반 얼음이나 이런 것과는 너무 달라요. 그냥 그러니까 그 서늘함이라는 게 정말 이 뼛속 깊이 오는 한기가 같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순간 거기 같이 사체하고 있는 그 기분만으로도 되게 사람이 확 다운돼요. 그리고 뭔가 묘해지거든요. 근데 저는 상상도 안 되는 게 교수님 그게 업으셨다고 하니까 그 느낌이 어떨까? 나는 운이 없어가지고 업었어요. 원래는 내가 없는 게 아니고 우리 유영사가 업기로 돼 있었어요. 나는 올라갔고 그랬는데 걔가 키가 작아가지고 업히니까 시체가 끌려. 그러니까 그 옆에서 우리 조장이 야 새끼야 네가 업어. 네가 키가 크니까. 옛날에 형사는 군대보다 더 셌으니까요. 그러니까 고인에 대한 뭐 그런 건 아니고 정말 사실 그냥 죽음 자체라는 것들이 얼마나 무게가 있고 얼마나 한없이 어두운지를 이제 시체를 만져보고 그럼 옆에 가면 그걸 되게 그대로 느끼게 되거든요. 근데 업고 내려오면 참 기분 참 더럽기는 하죠,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랬을 때 정영석이 형은 내가 들 수가 없어서 그래서 훼손을 했다고. 목욕탕에서 사실은 형은 몇 조각으로 훼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대여섯 개 가방에 넣어가지고 트렁크에 넣어서 옮겼거든요. 그것까지 산정해서 시뮬레이션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경북 울진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에 있는 그 한 야산에서 형의 시신을 발견했고요. 그 옆에 범행에 사용했던 도구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 찾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저는 이때 인터뷰한 게 좀 나왔는데 기자가 물어봤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죄송하거나 미안하거나 이런 게 없냐, 생각나는 게 사람 없냐라고 했는데 먼저 돌아가신 아버지께 죄송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죄송하다고 그래요. 네. 어머니하고 형을 살해하고. 네. 그러고 나서 또 그러니까 아마 그거 죄송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봤던 것 같고 그래서 아버지라고 했고 그럼 지금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는데 미안하지만 형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어머니랑 딱히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고 형이랑 사이가 나빴던 것도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그 어머니가 그 주변인들한테 그런 말을 했대요. 그 막내하고 돈 문제 때문에 너무 지금 등을 졌는데 얘가 나 돈 안 주면 죽여버릴 것 같다고. 죽일지도 모른다. 눈이 너무 무섭다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진짜 사랑하는 어머니라고 한다면 아무리 돈 문제가 걸려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을 것 같고 제일 미안한 거는 사실 어머니와 형이어야 되는데 아버지라고 했던 거 보면 사실 엄마와 그 형에 대한 애착 관계는 그렇게 깊지 않았을 것 그랬던 같아요. 것 같습니다. 사춘기 때까지만 엄마가 이 정영석이를 이뻐하고 관심을 가졌고 그 이후부터는 큰아들에 집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즈음에 이제 어머니들이 이 그 장남 선호 사상 같은 것도 작용했던 것 같고 정영석이가 또 큰형처럼 그렇게 성실하지 못한 그런 부분
또 결혼하고 난 이후에 이제 좀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제 사건 경위를 이제 가죠. 이제 시체 다 발견했어요. 네. 8월 13일 날 정영석이가 어머니 집으로 갑니다. 예, 어머니는 그 원룸이 3층 건물이라고 그러네요. 네. 그 1, 2층에는 그 7개 그 방실이 있어 갖고 입주자들이 있다고 그러고요. 3층에 어머니가 거주했다고 그래요. 그게 시가로 한 7억 정도 했다고 그러고요. 아, 그럼 제가 알고 있던 10억이 아니네요. 아니죠. 거기서 이제 들어온 거 예금 등등 해서 한 10억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날 8월 13일 날 이제 어머니한테 3층으로 올라가요. 가서 방에서 어머니하고 대화를 하는데 이때는 이미 어머니를 살해하기로 맘먹고 간 거거든요. 네. 가서 어머니랑 그 대화를 하다가 뒤에서 어머니 뒤에서 밧줄을 걸어가지고 땡겨서 그 살해하죠. 교살이죠. 네. 그래서 결국은 경부 압박 질식사가 되는 건데 교살을 한 겁니다. 이때 어머니의 눈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름대로 정영석이는 또 거분이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 입감됐을 때 계속 되뇌였다라는 말이 본인이 불안해서 되뇌였던 그런 거죠. 거잖아요. 내가 어머니를 네. 죽였어, 내가 어머니를 죽였어 이렇게 되뇌였다는 거는 심정적으로 이 사람이 심약한 사람인 건 맞아요. 근데 하여튼 거기에서도 나옵니다. 어머니의 눈빛을 보지 않기 위해서 눈을 가리고 살해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어머니를 살해한 다음에 안방에다가 눕힙니다. 마치 잠드는 것처럼 이불 덮어놓고 그리고 형한테 전화 걸어요. 형, 술 한잔해요. 그러니까 이 형이 퇴근하고 바로 오는 겁니다. 유인하니까 왔죠. 이미 그 맥주를 준비하고 거기에 본인이 그 불면증이 있어갖고 수면제 처방받는다고 그랬잖아요. 네. 수면제를 거기다 타놨어요. 그러니까 형은 동생하고 술 한잔 사이가 나쁘지 않았답니다. 두 형제는. 그러니까 주는 술을 먹고 저 정신을 잃은 상태에서 어머니랑 똑같은 방법으로 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머니 아까 시신은 형 차 트렁크에 실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전에 이미 뭐 범행 단계에서 비닐이라든지 옷이라든지 뭐 이런 청테이프 같은 거 이런 거 다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서 비닐을 큰 걸 사가지고 어머니 시신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청테이프로 돌려서 딱 고정을 시킨 것 같아요. 네. 그리고는 이제 트렁크에 넣고 형도 똑같은 방법으로 비닐로 돌돌 말아가지고 청테이프로 돌려서 고정시키고 트렁크로 옮기려고 그랬는데 무거워서 못 실은 거예요. 저는 이 그 방법조차가 계획된 것도 있고 아까 수차례 살인이라든지 실종에 관한 프로그램을 봤다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쉽게 유기할 수 있고 이동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인들이 머릿속으로 생각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형은 이제 무거워서 못 실으니까 욕실에서 3시간에 걸쳐서 칼과 톱으로 8조각을 냅니다. 근데 저는요, 이 부분조차도 그 계획된 부분이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칼하고 게, 톱을 준비했잖아요. 네. 그리고 나중에 이 락스가 나오긴 한데, 네, 맞습니다. 이따가 설명드리려고 네. 했는데 그래서 여행 가방 3개에다가 8조각을 낸 형의 시신을 여행 가방 3개에다가 담아서 트렁크에 넣습니다. 그리고는요 형의 신발하고 옷을 다 벗겨요. 그걸 지가 입어요. 그리고 운전을 하니까 형이 운전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사실은 초창에 경찰이 13일 날 14일 날 그 울진 정선 이거 제천 간 거 CCTV에 나왔는데 왜 거짓말하냐 하니까 자기 아니라는 거죠. 형이라는 거죠. 정영석은 처음에 어떤 식으로 얘기했냐면 형이 엄마를 죽였을지도 모른다고 계속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형한테 덮어 씌우려고 애를 많이 쓴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시체를 각각 분리해서 옮긴 겁니다. 네. 한 군데 안 두고. 저도 왜 분리를 했을까 사실 되게 번거로운 일이거든요. 네. 그랬을 때 교수님 말대로 이건 아예 그냥 형 자체가 실종되게 된 이유가 어머니를 죽이고 형이 없어진 걸로. 로 다 만들기 위해서였고 신고할 때부터 이미 형이 나랑 엄마를 죽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다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2개의 시체를 한 군데 놔두면 형이 이런 딴 사람이 범인이죠. 그러니까 어머니 시체가 발견되면 형이 죽인 걸로 할 수 있잖아요. 형 시체가 발견 안 되면. 그렇죠. 그래서 이 분리해서 놓은 거고요.
그리고는 이제 본인이 형 신발, 형 옷을 입고 그 차를 운전하니까 형이 운전한 거로 지는 인식을 한 건데 통행료 영수증에 지문 나온 거 생각을 못 한 거예요. 사실은 경찰도 CCTV 영상에 운전하는 사람이 얼굴은 잘 안 나오고 옷차림새만 희미하게 보였다는 거예요. 고속도로 상에서. 근데 형의 옷 의상 착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지문이 안 나왔으면 통행료 영수증에서 형인지 정영석인지 모를 수 있었어요. 근데 진짜 이렇게 나름대로 치밀하죠. 네, 전 진짜 치밀하다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CCTV가 안 잡히다 보니까 집에 있을 때는 거기다가 자기가 시체를 유기한 상태에서 자기는 형 옷으로 갈아입고 형 행세를 하면서 갔고 또 형은 같이 있었는데 형이 주범인 것처럼 엄마를 살해한 것처럼 실종 신고를 했고 준비물도 그렇고 정말 나름 치밀한 게 아니라 정말 상당히 치밀하죠. 하여튼 이 시체를 처리하는 시간은 8월 14일 오후부터 8월 15일 오전까지예요. 네. 그렇게 해서 두 구의 어머니와 형의 시신을 처리하고 난 다음에 이제 아내하고 약속을 해서 식당에서 만나서 그 인근에 있는 식당에서 자기 아내를 만나고 차를 태워요. 차를 태우고 먼저 간 데가 외가가 있는 경북 울진입니다. 거기 도착한 시간이 밤 11시에. 밤 11시에 그 형의 시신을 매장을 합니다. 근데 참 이거 우리 방송에서 이거를 참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이 해야겠습니다. 형은 이미 8조각을 냈잖아요. 훼손을. 그리고 나서 정말 치밀하다는 게 왜 그러냐면요. 치아를 손괴해요. 이빨을. 망치로 다 때려가지고 이 치아를 다 손괴시키거든요. 그 이유가 뭡니까? 신원 확인을 못하게 맞습니다.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실제로 지문이 발견이 안 됐고 만약에 훼손이니까 뭐 썩을 수 있잖아요. 이미 손은 다 훼손했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가 시체가 부패가 되면 확인할 수 있는 요소들이 되게 극히 적은데 그 중에 가장 확실한 것 중에 하나가 이 치아입니다. 치아는 다 생긴 게 다르고요. 그다음에 치과 치료 같은 경우는 되게 받았을 때 이게 맞습니다. 남아 있는 치과 기록 자체가 다 있어요. 그래서 나이가 나오고 성별이 나와요. 네. 치아에서. 네. 그러다 보니까 진짜 많이 찾아본 사람인 거예요. 나쁜 놈이에요. 여기에서 형의 머리하고 손가락은 다 태우거든요. 형의 머리하고 손가락은 다 태웠으니까 이제 더 이상 신상이 나올 게 없는데 완벽하게 하려고 이 앞에 있는 치아마저도 전부 망치로 깨가지고 다 부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형은 사체가 서로 발견돼도 누군지 인적사항을 밝힐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짓을 하고 거기에서 또 나쁜 짓을 하나 더 해요. 형의 시신이 있는 그 계곡에다가 어머니 손가락을 잘라갖고 쭉 뿌려놔요.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형한테 뒤집어 씌우게 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목적지 강원도 정선으로 가서 야산에서 어머니 시신 유기하는데 그때도 어머니 치아도 똑같은 방법으로 다 훼손합니다. 손가락도 나머지 다 훼손해버리고요. 그러니까 완벽한 범죄를 나름대로 노리면서 이렇게 잔인한 수법을 쓴 겁니다. 그 훼손을 하려고 하면 아까 눈을 가리면서 부모를 봤다고 자기가 살해할 때 어쨌든 안 보려고 눈을 가렸다고 하잖아요. 사체를 훼손하려면 본인이 안 볼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네. 그 얘기는 뭐 본인이 한 얘기입니다. 어머니 눈빛을 안 보기 위해서 뭐 눈을 가리고 살해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요. 뒤에서 그 밧줄을 걸어가지고 잡아 당겼는데 어떻게 어머니 얼굴을 보고 자시고요. 뒤통수만 봤을 텐데. 눈빛을 가릴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애초부터 수사관들도 거짓말로 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시체 처리를 하고 난 다음에요. 범행 직후에 이제 거기서 형하고 어머니한테 전화 걸어요. 지가. 수차례 통화 흔적을 남깁니다. 전화를 걸어가지고. 그리고 나서는 차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메모리를 없애버립니다. 예, 없애고 어머니 집에 와가지고 달력에다도 어머니 기다린 것처럼 메모해놔요. 어머니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예, 그리고 8월 16일 날 경찰이 신고한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진짜 더 기가 찬 거죠. 오버인 게 별로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도 일부러 그걸 다 흔적을 남겨서 네. 그렇게 한다라는 거잖아요. 경찰이 얼마나 촘촘하게 수사를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가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행동을 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때 경찰은 그러면 또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같이 어쨌든 시체를 유기할 때 부인이 동승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인은 의심 안 할 수가 없죠. 네, 아내 김 씨. 네, 당연히 의심하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던 거 이제 또 다시 돌아오는데 이 아내는 이혼 얘기가 오가던 남편이 화해 여행 가자고 그래서 그 차에 탔고 수면제 먹고 잠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러더니 계속 그 추궁하니까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시신을 넣은 것 같은 그 가방을 남편이 유기한 것 같아서 내가 지금 말해주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사이에 이제 이 경찰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화를 처리한 거, 폐물 처리한 게 나오니까 조졌잖아요.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그 혐의가 특정되고 하니까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죠. 네. 그런데다가 이제 그 정영석에 대해서도 주변에서 수사를 하게 되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얘기를 듣잖아요. 네. 근데 정영석이 부인 말이라면 순종적이고 꼼짝 못했다는 거. 네, 부인 말 다 듣고 다 따라하는 사람이다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 수사관들도 이상하다. 부인 말 그렇게 잘 듣는 애가 저렇게 주체적으로 꼼꼼하게 계획적으로 범죄를 해?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갔을 수밖에 없죠. 그 사실은 이 수사 과정에서 아까 우리 김윤희 프로파일러가 잠깐 언급했는데 컴퓨터에서 모방 범죄 흔적이 나오죠. 네. 그게 이제 시사 고발 프로그램 그 알입니다. 그 알. 여우고개의 비극. 맞아요. 거기에 그 가방에 시신을 넣어가지고 차량으로 운반하는 그게 나오는데 그 알 29편 여우고개의 비극이라는 그 시사 고발 프로그램 동영상 이게 29편 정도 다운로드가 돼 있었어요. 이게 전부 다 살인하고 강력 사건 프로그램이에요. 네. 그래서 그거에 의거해서 나온 이들이 준비한 건 나중에 이제 CCTV에 잡힌 게 나오는데 면장갑 2개, 청테이프 4개, 비닐을 그다음에 락스 한 병 사잖아요. 네. 이 락스를 살 때 정영석이는 주춤주춤해요. 그리고 들었다 놨다. 실제로 그리고 범행 도구를 한 날에 산 게 아니라 예. 나눠서 사는데 맞습니다. 처음에는 정영석만 가서 이제 사요. 근데 처음에 세 번에 나눠서 사는데 두 번째 날 정영석이 락스를 딱 들었다가 자기도 도저히 안 되겠는 모양이죠. 내려놓는. 내려놔요. 근데 아내가 딱 가더니 쭈그리고 앉아서 락스 고르잖아요. 네, 세 번째 날은 같이 와이프랑 갔는데 또 다시 정영석 주춤주춤하니까 그 아내가 가서 락스를 딱. 그래서 이건 완벽히 주도적인 공범 적어도 본 거죠, 아내를. 근데 이제 이 프로그램 그 뭐 여우고개의 비극 그 29편 이거 발견됐을 때도 정영석이한테 물어보니까 뭐랬냐면 이거 아내가 내가 프로파일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내가 다운받아 놓은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게 변명을 했었어요. 네. 근데 프로파일러. 그거는 아니고 아마 네. 저 스릴러 무슨 그 방송 작가나 이쪽을 선호했던 여성인 걸로 나중에 드러나고요. 네. 그리고 프로파일러 되려면 프로그램 보지 말고 책 봐야 되거든요. 책 봐야죠. 그리고 현장을 가야 되거든요.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결국은 아내는 이제 피의자로 신분이 딱 전환되니까 그날 조사받고 딱 갔는데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려요. 네. 그리고는 거기에 유서를 썼어요. 유서. 연습장 2장 분량에다가 유서를 쓰고 죽었는데 형사가 나한테 폭행을 했다. 9월 26일 날인데 그날. 네. 나는 결백하다. 강압수사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리니까 이 김씨 이 아내의 오빠 되는 사람이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요. 오빠가 난리가 나가지고 인권위원회에다가 2번에 걸쳐서 진정을 합니다. 내 동생을 경찰이 죽였다. 생각해 보세요. 피의자로 전환되자마자 유서를 피의자로 전환되자마자 유서를 남기고 여자가 죽었어요. 억울하다. 경찰이 강압 수사한다고 그러고. 그러면 오빠는 그냥 돌아버리는 거죠. 기사가 그렇게 나면은 강압 수사라고 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더욱이 이제 이때 임신 1개월이었었어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강압 수사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 죽이고 뭐 이제 생명까지 뭐 하고 이게 여론이 맞습니다. 엄청 들끓었죠. 이게 이제 오빠가 인권위원회에다가 2번에 걸쳐서 진정을 하면서 내 동생을 경찰이 강압 수사하고 폭언을 했다. 그래서 내 동생이 억울해서 집에 오자마자 유서 2장 써놓고
이 임신 1개월째인데 자살을 오직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이렇게 이제 오빠가 난리를 치니까 이게 주변에서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언론은 집중적으로 경찰의 강압 수사를 질타를 했고 동정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일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이때 경찰관들은 아주 개박살 난 겁니다. 속된 말로. 그렇게 되니까 이제 뭐 이거는 뭐 수사가 뭐 아마 제가 안 봐도 비디오에 어마어마하게 고생했을 거예요. 아니 생각해 보세요. 얘 정영석을 특정을 했고 범행 증거 다 제시를 했는데 이걸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실험 100회까지 해가지고 또 다 증거 찾아냈는데 또 아내가 얘기해서 시체도 다 찾고 네, 네. 또 형 시체도 다 찾고 그리고 공범인 것 같아서 공범 수사하고 있는데 졸지에 다 맞은 거잖아요. 네, 경찰이 이제 진짜 힘들었을 것 같아요. 아주 박살 난 겁니다. 경찰이 이제 그래도 뭐 꿋꿋이 수사는 해야 되겠죠. 네. 이제 아내가 이제 그 사망을 했는데도 안 알려줬죠. 정영석이한테는. 네. 아내가 이 극단적인 선택한 거를 안 알려주고 있다가 정영석이가 이제 구속된 상태에서 송치되기 직전에 계속 아내가 면회를 안 오니까 정영석이가 궁금해했어요. 왜 아내가 면회를 안 오는지. 그래서 나 지금 송치되기 직전인데 아내 좀 만나게 해주십시오. 내가 그동안 그 수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다 얘기하면 아내 면회도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고 수사관한테 얘기하니까 수사관이 그때 얘기하죠. 그 약속을 지킬 수가 없을 없다. 것 같다. 그러니까 정영석이가 바로 알아들었다고 해요. 그러면 혹시 아내가 나를 못 만나는 이유는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냐? 그러니까 수사관이 맞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때 이 정영석이가 울면서 그랬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잘 챙겨줬어야 되는데 내 아내를 내가 챙겨주지 못한 게 좀 안타깝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아내 되는 사람 무서운 사람이에요. 네. 그 유서를 써놓고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바람에 경찰이 박살이 났는데 이제 이 아내가 사망했다는 얘기를 정영석이한테 해주자마자 정영석이가 아휴 그러면 아내하고 나하고 공모한 거 이거 숨길 것도 없겠네요. 그 사람 어차피 죽었으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획은 아내가 했습니다. 내가 아내한테 떠밀리는 게 아니라 그리고 나는 실행자입니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고요. 그거에 의거해서 이제 그 유서에 대한 전문가들이 붙습니다. 이게 이제 방송 프로에서 나왔죠. 전문가들이 유서를 분석해요. 네. 거기에 보니까 전부 자기의 결백만 주장하는 내용이고 자신의 죄를 회피하기에 급급한 전략적인 유서로 판단이 돼요. 그러면서도 여전히 남편이 단독범이라고 주장하는 유서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전 사실 이 부분을 봤을 때 조금 안타까운 게 정영석이 묵비권을 행사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건 아마 자기의 죽은 아내를 보호하기. 네, 보호하기 위해서였을 건데 이 아내는 죽은 이유는 자신은 그 명예라는 것, 자신은 결백하다라는 그런 것이 그것만을 지키기 위해서 죽은 거고 정영석 그렇다면 남편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라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종의 이거는 자신은 죽으면서도 범죄는 남편 네가 다 써라 이 얘기거든요. 굉장히 이기적인 여성이에요. 저는 이건 우리는 이럴 때를 복수적인 자살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까? 공격적인 자살이라고 하는데 제가 봤을 땐 정영석에 대한 어떤 실제로의 비난과 자기가 어떤 불만도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아내가 정영석에 대해서 그럴 수 있어요. 네, 그런 하나의 또한 너가 다 그럼 뒤집어 쓰고 나는 온전하고 난 깔끔한 사람으로 나는 가더라도 그리고 굉장히 머리가 똑똑했던 여자고 맞습니다. 전략적으로 어떤 사람을 어떻게 꼬여야 되는지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정영석이는 오히려 착했던 사람이에요. 아내 내가 생각하는 그겁니까? 맞다. 그러니까 울면서 내가 잘해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물어본 게 있답니다. 아내가 고통스럽게 가지는 않았느냐. 경찰한테 또 그걸 물어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영석이는 그런 부분에서 희대의 살인마지만 살해한 거는 뭐 또 시신을 훼손한 거는 정영석이 단독범행 아니에요. 기획안을 낸 거는 아내일지 모르지만 실행자는 그럼요. 명백히 정영석이니까 나쁜 놈이지만
그래도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미안하고 안쓰러운 마음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 즈음에 카톡 내용이 드디어 D4에 의해서 나옵니다. 7월 23일 날 이들이 카톡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오는데 정영석이가 내가 어머니 집을 담보로 해서 대출 몰래 받으면 불법이냐? 아니, 그러니- 네. 그 아내가 공동 명의로 바꾸면 대출 몰래 받아도 불법 아니다. 그런데 그거 하려면 형하고 어머니가 너랑 같이 가서 바꿔줘야 되고 그러니까 혼자서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 인감 떼서 네 이름으로 집 같은 거 이거 바꿔라 이런 거 등등이 주고받고 범행 직전에 그러니까 했던 카톡 내용이 나와요. 실제로 어떤 내용이냐면은 그러니까 어머니의 자산을 자기가 빼돌리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인감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본인이 훔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정영석이 이거는 잘 못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머니의 돈을 노리는 부분들이 여기서 맞아요. 드러나는 부분인 거고 그렇다면 범행 동기도 실제로 돈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훔칠 수 없고 뭔가 명의를 도용할 수 없으니까 살해를 했구나. 그리고 이것이 카톡 주고받는 내용을 보다 보니까 아내가 더 진짜 정영석 말대로 항상 주도적이었고 물어보잖아요, 늘. 이건 어떻게 저건 어떻게 아내한테 물어보면 이 아내가 얘기를 다 해주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고 하는 유서도 말도 안 되는 거구나. 그렇죠. 라는 것이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내가 범행에 가담 안 했냐? 아니거든요. 노거든요. 정영석이가 이제 결국 얘기 아까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내가 이미 죽었으니까 내 말 다 한다. 같이 모의했다. 그러면서 얘기한 게 SNS 조금 전에 그 복원한 거 나왔죠. PC를 전부 포맷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SNS도 탈퇴했어요. 네. 그다음에 휴대폰도 초기화시켰습니다. 이 아내가 증거인멸을 위해서 아주 철두철미하게 그러니까 범죄에 관련된 거에 대해서 연구를 엄청나게 많이 했던 여성이에요. 네. 예. 참 이거 보면 이 사람들은요 2006년도에 교회에서 만났다고 그러네요. 네. 둘이 한 5년 정도 교제하다가 2011년도에 결혼해가지고 그러면 2013년도에 범행했으니까 2년 남짓 살면서 결혼했는데 사실은 어머니가 교회에서 이 여성에 대해서 뭔가 얘기를 들었대요. 그래서 결사 반대를 했었다고 하네요. 첫 번째로 이 정영석 같은 경우는 그 한 사람에 대한 애착 관계를 되게 잘 형성했던 것 같아요. 그게 처음엔 저는 아버지였던 것 같고, 아버지였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아내였던 것 같아요. 약간 은둔형 외톨이였다라는 얘기들도 예,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보통 사회생활을 잘 못하는 사람이 은둔형 외톨이가 되잖아요. 그랬을 때 자기를 품어주고 자기한테 다 오오 해주는 자기가 애정을 붙일 수 있는 애착관계를 형성할 수 있는 딱 인물이 나타난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아내예요. 근데 그래서 내가 잘 살아보려고 했는데 어머니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다 결혼 초부터 반대를 했으니까 결혼하기 전부터. 그런데 하여튼 어떻게 해서 결국 이제 결혼을 시켰다고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영석이하고 아내가 둘이 범행 도구 구입할 때 같이 가잖아요. 동행하고 도구도 또 챙기고 정리 다 해주고. 그 아까 마트 CCTV 얘기하셨잖아요. 네. 청테이프하고 그거는 확실하더라고요. 정영석이는 어머니를 죽이고 결국 현장을 청소하기 위해서 락스를 사는 거 아니에요. 락스 한 통을 정영석이는 들었다 놨다 하다가 결국 못 듣잖아요. 내려놓잖아요. 그 다음 날 아내가 가가지고 도로 갖고 오잖아요. 네. 락스를 사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다 이렇게 선택해가지고. 그러니까 락스를 산다라는 건 혈흔이 있을 수밖에 없고 범죄 그렇죠. 현장을 은폐해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처음부터 그냥 고스란히 시체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로 옮기겠다라는 생각이 없었다라는 거죠. 맞습니다. 사실은 형이 무거워서 저는 못 옮긴 게 아니라요. 효율적으로 한 것 같아요. 그걸 미리 염두에 뒀기 때문에 락스 구입한 것 같아요. 하여튼 이 이유는 범행 이유는 궁극적으로 추론해 보면 이 두 사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11년도에 결혼해 가지고 2년 남짓 차를 5번 바꿨다는 거예요. 돈도 없는 놈이. 얘 직업은 뭐였냐면요. 택배 퀵 서비스였어요. 네. 한 달에 200에서 300벌이 되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차를 5번이나 바꾸고 씀씀이도 크고 노는 거 엄청 좋아하고 둘이서 맛집 기행 여행을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월 한 500 정도 지출이 돼야 되는데 버는 돈은 200에서 300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 뭐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엄마가 결혼할 때 1억짜리 빌라를 하나 사줬거든요. 그 빌라를 홀랑 팔아가지고 다 써버리고 나중에는 보증금 1,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살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머니 엄마가 이뻐할 수가 없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 그 돈을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일을 해야 되잖아요. 안 하잖아요. 일 안 하고 정선으로 간 거죠. 도박으로 이것을 보완하기 그렇습니다. 위해서 네. 갔다가 다시 도박 빚을 8천만 원을 더 네. 지고 오고 다시 그 돈 엄마한테 달라고 그러고 네, 그러니까 엄마 주겠어요. 안 주죠. 안 주죠. 2011년 그 결혼했다고 그랬잖아요. 7월 달부터 결혼한 몇 월 달에 했는지 모르겠는데 1년 동안 카지노를 32번 갔어요. 강원랜드. 거기서 7천만 원이라 갖고 빚이 7천만 원 있어요. 그리고 은행 대출도 맺겠죠. 어디 가서 돈도 못 벌리죠. 못 빌리지.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가갖고 어머니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억 원대 3층 원룸 주인에다가 월세까지 합치면 10억 정도 재산 가니까 엄마한테 돈 달라고 간 거예요. 저는 이것도 되게 전략적이라고 생각하는 게 어머니만 죽여도 자기한테 상속분이 올 수 있어요. 당연히 오죠. 근데 쪼개야죠. 네, 그러다 보니까 형까지 맞아요. 그리고 형한테 덮어 씌우려고. 네. 범행을. 그러니까 이게 정말 악랄한 거. 악랄하죠. 이건 이 여성의 머릿속에 나온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정영석이 머리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카톡 내용은 지금 제가 자세히 소개하는데 쭉 나오는 걸 보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아내한테 다 물어보고 행동해요. 네. 모든 거를. 그런 거 봐서는 정영석이가 뭐 아내 죽었으니까 이제 뭐 솔직히 얘기하겠다 그러면서 기획은 아내가 하고 나는 실행자였다 한 얘기가 맞는 걸로 보여주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빚은 졌지 이거 뭐 죽겠으니까 어머니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1억만 달라고 얘기했다가 이제 무참하게 거절 받아요. 그러니까 엄마 5천만 원만 그것도 어머니가 거절해 버려요. 이때 아마 이 어머니에 대한 증오가 싹튼 것 같고요. 또 그리고 그때 이제 어머니가 안 주니까 형한테도 부탁을 해요. 네. 근데 형도 거절해 버려요. 그러니까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잖아요. 저는 이 정영석이 했던 말 중에 조금 이 와이프가 했던 말 중에 틀린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이 와이프는 다른 남자로 갈아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영석을 움직일 수 있는 거는 자신이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야, 이 정도면 이렇게까지 너 엄마 안 도와줄 거면 우리 이렇게 살 거면 헤어지자. 라는 얘기를 했었을 것 같아요. 거기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영석 위기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해서 더 가서 네. 아내 때문에 네. 이게 그냥 단순하게 돈이 없다라고 해서 움직일 요소뿐만이 아니라 제가 봤을 땐 아내가 또 그 얘기 하잖아요. 원래 이혼하려고 해서 여행을 가려고 했었다. 화해여행 같은. 네, 화해여행이었다. 저는 그 부분은 일정 부분 거짓말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 와이프가 아마 그런 부분을 가지고 갖고 노는 거네 결론은. 저는 협박을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 여기서 더 나아지지 않고 너 돈 못 받아오면 우린 끝나는 거야. 저는 그런 요소도 있었을 거라 생각. 정영석이가 그 얘기는 했어요. 아내하고 이 모의를 하게 되고 범행을 하려고 맘먹은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나 이대로는 못 살겠다. 나 차라리 시어머니 니네 어머니 죽이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이 그러면 내가 할게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하고 또 어머니도 보통이 아니셨던 것 같아요. 2013년 5월 달에 그 어버이날에 얘들은 돈이 없어갖고 짤짤매는데 돈이 없으니까 어머니한테 어버이날 아무것도 못 해줬고 선물도 못 해줬겠죠. 그것 때문에 이제 어머니는 또 속이 상했던 것 같아요. 아 근데 당연히 속이 상할 거라고. 그러니까 이제 생각해요. 고부 갈등이 또 거기서 극대화됐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갔다 오고 난 다음에 어머니가 이제 그 선물도 안 하고 며느리가 이제 인사도 안 하고 제대로 안 하니까 이제 한바탕 했나 봐요. 그러니까 바로 남편한테 와가지고 나 이대로 못 산다. 내 차라리 어머니 죽여버리고 나도 죽어버리겠다. 이래서 정영석이가 이제 공모하고 이 범행을 하는 계기로 됐다고 이제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 일정 부분 이런 게 있는 것 같고 그때 이제 생각한 게 어머니하고 형을 죽이면 재산 상속 다 내 거니까. 근데 진짜 정영석은 자기 입장에서 부모가 안 들어줬다라고 엄마가 안 들어줬다고 하는데 생각해 보세요. 1억짜리 빌라 원룸 주면서 신혼을 시작하라고 그렇죠. 준 거잖아요. 그럼 그때 1억짜리 네. 큰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지들이 그 여행하고 생지랄하고 다니면서 다 써버리고. 그러니까요. 그리고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생명보험에 들어서 뭐 한 2천만 원 상당 또 보험까지 있었어요.
그 뭐 한 10억 통으로 받고 보험까지 해서 뭐 한 2천 몇백만 원 하고 이런 욕심이 있어서 이제 범행을 했던 것 같고요. 이 여성 같은 경우 가장 이 차관에서 이 범행에 사용했던 게 일본의 추리 소설 미야베 미유키가 쓴 거 있습니다. 이 무방범이라는 책. 그리고 이제 범죄 TV 아까 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 등등을 취합해서 이 여성이 그걸 굉장히 많이 봤대요. 그러니까 프로파일을 하려고 했나 봐요. 교수님 자꾸 저한테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근데 이번에도 보면서 알 수 있고 다른 사건에서도 보면 알 수 있듯이 뭐가 있냐면 머리로서 계획하는 건요 실행에서 분명히 착오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현장에서 닥치는 그 오류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 지금 고유정도 아마 자기 머릿속에 이건 완벽한 범죄라고 생각을 했겠죠. 착각이죠, 엄청. 네. 또 이 와이프도 이건 날 완벽하게 했으니까 실행만. 전문 지식을 총동원했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래서 지금 이 와이프는 정영석을 비난한 걸 수도 있어요. 내가 이렇게 완벽한 시나리오를 짜놨는데 빙신이. 네가 망쳐버렸어 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저 실제를 자백한 건 본인이잖아. 그건 그거는 남편한테 떠밀었었지 사실은. 네. 버린 것 같다 가방을. 네 실제로 내 말대로 했으면 완벽한 시나리오였어. 근데 네가 지문을 남겼고 네가 지문 남겼지. 네가 가서 제대로 못했으니까 지금 이 사태 벌어진 거잖아. 그러니까 네가 다 뒤집어 쓰고 가라고 본인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란 생각이 들어요. 근데 경찰이 그 시나리오를 완전히 깨버리고 본인한테 압박이 들어오니까 유서를 쓰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서도 끝까지 남편한테 떠밀려 했다는 시절 그런 거죠. 네. 하여튼 정영석이는 어머니는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춘기 때까지는 정영석이를 어머니가 굉장히 아꼈는데 성인이 되고 나서부터는 이제 장남 큰아들을 챙겼다고 그래요. 그래서 정영석이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범행을 하고도 지하에서 아버지가 나를 이해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건 글쎄 그 말이 되는 소리일까요? 정영석이는요 1심에서 사형 선고 받습니다. 네. 사형 선고 받았는데 항소하죠. 근데 이거는 사형 선고 받으면 자동 항소예요. 왜 그러냐면 형사소송법 329조에 보면 사형이라든지 무기징역이라든지 무기금고 이런 거를 선고 받으면 피고인이 항소 상고 포기할 수 없어요. 네. 그냥 자동으로 항소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소해가지고 역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습니다. 네, 어머니와 형을 죽였어도. 무기징역으로 떨어진 이유들이 또 있잖아요, 예. 교수님. 첫 번째가 예. 피살자가 2명인 거라는 부분을 이제 그 와이프도 공범으로 그렇습니다. 이제 가해자가 2명이라는. 2명이란 저는 약간 이게 또 이해가 안 되거든요. 나도 도저히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요. 2명이 죽이면 그 범행이 반띵되나요? 네, 뭐 난 어이가 없어가지고 요즘에 우리 이 방송하다가 판사들한테 찍히겠어요, 진짜. 네. 네, 그 뒤에 부분은 제가 조금 그래도 두렵지는 않습니다만은. 뒤에 부분은 조금 이해된다고 제가 좀 보완을 할게요. 그래요. 부인이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그 부분. 부분은 조금 이해가 돼요. 그다음에 가족들의 선처 요구가 있었다. 네. 가족들의 선처 요구 중에서도 극형 많은 면하게 달라. 이게 아마 친척들이다 보니까 친척들이 탄원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고모가 그 나중에 변호사도 정영석한테 그 해줬다고 해요. 근데 실제로 경찰 단계에서만 그 도와주고 나중에는 실제로 이 변호사 같은 경우는 자기가 사임을 하고 국선 변호사로 이제 재판이 예. 진행됐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초범이고 또 그래서 이제 뭐 교화의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판사님들이 교화의 여지가 있다고 하면 교화의 여지가 있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이런 얘기 했어요. 무기징역 때리면서 1심에서는 수사 과정에서 얘기도 안 했던 그런 내용들을 반성을 하면서 2심에서 다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 봐서는 참여하고 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대한민국에서는 이렇게 해야 돼요. 1심에서는 꽁꽁 숨겨놨다가 항소하고 2심에서 꽁꽁 숨겨놨던 거를 하나씩 이렇게 풀면 새로운 내용을 밝히면서 참여하는 게 되는 겁니다. 네, 교수님. 굉장히 참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나라에서 이렇게 태어난 국민이라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웃지 말아야 되는데 화가 나요, 화가 나. 교수님 이런. 표정이란 말 때문에 이거 A4 용지 한 장 분량의 항소장은 이 본인이 이 정영석이 본인이 직접 썼다고 합니다. 네.
아마 그게 처음에는 수사 단계라든지 재판 과정에서는 자기도 그 막 밀려오는 것 때문에 이게 되게 혼란도 많이 오고 살아야 되나 이게 내가 뭔가 되게 많이 와요. 근데 사람이 이상하게 뭔가 그 폭풍이 확 지나고 나면 살고 싶다는 욕망이 스물스물 올라오거든요. 그러면 이 자식도 그런 거예요? 저는 지 어머니와 지를 낳아준 어머니와 지 피를 같이 타고난 형을 그렇게 잔인하게 죽이고도 살겠다고 항소장 직접 그 손모가지로 써가지고 내는 새끼, 이런 새끼는 이거 항소장 내는 순간 사형시켜야 돼 이건. 그러니까요. 아마 처음에는 이 와이프를 잃었다라는 상실감이 정영숙한테는 좀 컸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점차 이런 부분도 약간 희석이 되면서 교수님 말대로 그러다 보니까 정말 어디 안 가잖아요. 이렇게 살해할 수 있는 애의 기질이 어디 가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소장을 이렇게 달달달 쓰면서 감형해달라고 얘기를 했겠죠. 저지른 죄에 반성한다, 선처해달라 하는 그 항소장 썼다고 그러고요. 이 사건은 참 그렇게 잔인하게 사건이 종료됐고 끝났고요. 경찰관 2명은 특진했습니다. 대단하게 이 사건 네. 수사 정말 칭찬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진짜 저도 네. 대단한 집념인 것 같아요. 예, 통행권에서 지문 발견하고 쫓아다닌 거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차량 그 공기 그 압축 정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에서 그 무게를 측정해서 범인을 도출하는 그 수사 기법. 물론 이 도둑질하신 그 정치인 분들이 미리 이 수법을 그 비자금 몰래 실어나르고 날르는 바람에 타이어 공기압 측정하는 그 수사 시스템이 발전한 게 여기에 적용이 된 거예요. 그 정치인들이 묘한 방법으로 또 수사에 기여도 하셨어요. 네. 근데 저는 수사관 분들이 진짜 대단하라고 생각했던 게 정영석을 움직였던 말 한마디들이 그 있잖아요. 말도 정말 심리하시니까. 네. 네. 그리고 그런 또 공범이 그 이제 와이프가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경찰이 강압적인 그런 뭐 수사를 했다라고 했을 때도 흔들리지 않는 멘탈로 쭉쭉쭉쭉 수사를 했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정말 뭐 수사 기법을 떠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크게 박수를 치고 싶어요. 이 사건은 오랜만에 어떤 수사 과정에 대해서 뭐 토달 수가 없는 네. 정말 그 완벽한 과학 수사에 완벽한 심리 수사에 완벽한 열정, 그게 어떤 그 종합체. 예,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하여튼 뭐 이 사건 준비하면서 이거는 상당히 좀 기분 좋게 준비를 했어요. 물론 희생당하신 2분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뭐 무슨 뭐 기분 좋은 일 뭐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뭐 당연히 그분들의 명복 빌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거는 뭐 당연히 그런데 이 사건 이제 해결하는 과정 뭐 수사론적인 얘기만 제가 이렇게 참 잘했다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겁니다. 뭐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사건을 바라보는 시각은 이런 범죄자는 처단받아야 되고 처벌받아야 된다. 그리고 돌아가신 억울하게 희생하신 분들의 어떤 명복을 빌고 이래야 된다는 개념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네. 진짜 그 가족을 해야 하는 사건을 할 때마다 저는 다른 사건들은 조금 이해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항상 저도 심리를 봐야 되고 그 사람의 그 감정이라든지 사고를 쫓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가장 힘든 게 이런 사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해는 돼요. 뭐 가정 환경이 어땠고 살아오면서 정을 많이 못 느끼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있게 해주고 나와 함께 가장 많은 시간을 보냈던 어머니인데 형인데 그렇게까지 살해할 수 있다라는 거 아무리 뭐 진짜 제가 형식적으로 막 이렇게 이런 일원이 있고 그 아내한테 애착 관계이기 때문에 이게 더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마지막까지 이해 안 되는 부분들 심정적으로 제가 공감이 되지 않고 그 마음으로 설명이 안 되는 게 항상 이렇게 가족을 살해하는 사건인 것 같아요. 오늘도 사건 또 잘 마무리한 것 같고요.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또 다른 고생하셨습니다. 사건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